토트넘의 실리 축구, 지난 경기보다도 더 달라졌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보데글림트와의 4강 1차전 실리를 추구하는 전술로 변화하며 3대1 승리를 따냈는데요. 이번 4강 2차전에서는 지난 경기보다도 더 실리를 추구하며 토너먼트에 알맞은 전술로 2대0 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늘은 보데글림트와 토트넘의 4강 2차전, 토트넘의 실리 축구 전술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의 빌드업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4-2-3-1 전술을 들고 나왔고 빌드업에도 이를 적용시켰습니다. 후방 백포가 그 자리에 위치하고 벤탄쿠르와 비수마가 투볼란치에 자리 잡았죠. 지금처럼 토트넘은 빌드업 시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의 포백을 그대로 구축하고 중원의 벤탄쿠르와 비수마가 투볼란치를 만들어 빌드업을 전개합니다. 보통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상위권 팀들을 보면 짜여진 포메이션 그대로 빌드업을 하는 팀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빠른 전환입니다. 아무래도 수비 지역에 많은 숫자가 포진되어 있으면 빠른 전환을 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 효과적인 공격 전개를 만들기가 힘들어지죠. 하지만 토트넘은 빠른 전환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차전에 2점차 승리를 거두었고 2차전은 원정이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빌드업 대응을 굳이 변화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빌드업을 한 가지만 사용했냐? 그건 아닙니다. 변형 백스리를 혼합해 사용했는데요. 우도기가 좌측 폭을 넓히며 전진하고 포로, 로메로, 반더벤이 변형 백스리를 만들어 3위 빌드업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3위 빌드업 상황에서 측면으로 많이 전개합니다. 그 중심엔 우도기, 포로가 있었죠. 우도기가 전진하면 우도기 쪽으로 볼을 전개하고 측면에 있던 히샬리송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며 볼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포로는 전진을 최소화하고 변형 백스리의 우측 스토퍼가 되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유독 볼을 잡으면 반대쪽으로 크게 롱킥을 때려 전환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토트넘에서 포로는 프리킥을 전담하는 키커 중 한 명일 정도로 킥이 정확한 선수이기 때문에 전개 시 롱킥을 자주 섞어 사용한 것입니다. 우도기, 포로가 중심이 되는 두 가지 빌드업 옵션을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스크의 최소화입니다. 측면에서 볼을 전개하다 보니 빌드업 중 턴오버가 발생하더라도 상대에게 위협적인 역습 찬스를 내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보대의 왼쪽 공격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보대는 좌측이 중심이 되어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은 팀인데 포로를 변형 백스리의 우측 스토퍼로 만들어 공격 가담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역습에 대비해 수비 라인에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에는 압박에도 나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3명만 전방 압박에 가담하는 장면이 있을 정도로 압박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3위는 솔랑케, 히샬리송, 쿨루셉스키였습니다. 상대 센터백 라인에서 볼을 잡으면 솔랑케와 히샬리송은 직접 압박을 가하고 쿨루셉스키는 중원에서 받아주는 베르그를 미리 압박합니다. 이때 우측 윙어인 존스는 좌측 풀백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죠. 좌측 풀백에게 볼이 전달되는 것을 그냥 두고 오히려 좌측 윙이나 좌측 메잘라가 볼을 받는 것을 더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좌측 풀백에게 볼이 전달된다면 약간만 전진하여 상대 선수의 프리한 전진만 막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토트넘의 3인 압박 장면입니다. 히샬리송과 솔랑케가 각각 센터백을 압박해주고 쿨루셉스키는 베르그에게 패스가 가지 못하도록 압박합니다. 그리고 존스는 전진하지 않고 좌측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패스 각만 막아주고 있죠. 그리고 좌측 풀백에게 볼이 전달되자 그제서야 전진하여 프리한 전진만 막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토트넘은 상대가 일정 지역을 넘어오면 1차전과 동일하게 라인을 내리고 박스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1차전보다 박스 숫자를 늘리며 더욱 수비의 안정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우측 윙어인 존슨까지 무려 6명의 선수가 박스에 가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화면에 토트넘 11명의 선수가 모두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마냥 소극적인 압박을 진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반 초반에는 총 5명의 선수를 압박에 가담시키며 보대의 장점인 짧은 패스 빌드업을 방해하고자 노력했죠. 이 장면처럼 토트넘은 5명의 선수들을 압박에 가담시키고 후방 빌드업으로 풀어나올 수 있는 패스 각만 차단하여 압박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보대의 빌드업은 마냥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토트넘은 이 5인 압박을 공격에도 적용시킵니다. 일명 5인 공격인데요. 전방 4명의 자원과 우도기까지 단 5명의 선수만 공격에 가담시키고 나머지 선수들은 뒤를 받치며 그다지 공격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도기가 전진하며 솔랑케와 히샬리송이 마치 투톱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솔랑케와 쿨루셉스키가 스위칭하여 받아주러 내려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도기를 좌측 깊이 전진시키고 히샬리송을 좁혀 쿨루셉스키와 투톱처럼 배치시킨 모습입니다. 솔랑케는 본래 쿨루셉스키 자리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있죠. 이처럼 토트넘은 적당히 공격하고 빡세게 수비하는 실리적인 전략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전술 설명 내내 정말 자주 등장했던 토트넘 선수가 하나 있죠. 바로 우도기입니다.
우도기는 우디네스에서 임대를 마치고 돌아와 23-24 시즌 리그 베스트급 퍼포먼스를 보이며 레프트백에서 혜성같이 등장했으나 부상 이후 좀처럼 폼을 찾지 못하며 부진을 거듭하고 있었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우도기를 실리적인 축구의 중심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보이면서 조금씩 폼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우도기를 중심으로 경기 중 포메이션을 변경하는 모습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포로의 롱킥이 히샬리송에게 연결되는 것이 보이자마자 우도기가 빠르게 오버래핑을 나가주면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듭니다. 히샬리송이 중앙으로 좁히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이 장면은 유로파 결승을 앞둔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손흥민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예전부터 박스 바깥쪽, 바로 이 구역에서 정말 많은 골을 터뜨리는 선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 한 명이 시선을 끌어줄 수 있는 오버래핑은 필수적인데 우도기가 폼을 찾고 보다 좋은 위치 선정으로 침투해준다면 토트넘으로서는 가장 무서운 공격 패턴을 다시 장착하게 되는 것이죠. 대진발이라는 말이 있어도 챔피언스 리그보다 명성이 떨어지는 유로파 리그라는 대회여도 어쨌든 팀에게 남는 것은 트로피뿐입니다. 선수도 마찬가지죠. 정말 오랫동안 무관에 그치고 있는 토트넘에게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은 트로피 획득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죠. PL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 마지막에 웃는 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